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원래 봄부터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에 대한 고전을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가 이제 뭐 플라톤의 국가론 또는 국가란 체계에서 전개된 교육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플라톤이라고 하면 다 누구나 다 아시는 사람이고 시기적으로는 2400년 전이죠. 지원전 300~400년 전에 그리스 사람이 고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뭐 시대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플라톤은 그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죠. 네, 너무 고전이죠. 예, 그야말로. 근데 사실 뭐 고전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아무도 안 읽는다고 했는데 맞아.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우리 번역본으로도 한 500~600페이지, 600페이지가 넘죠. 근데 뭐 그 중에 특히 교육론과 관련되는 것은 후반기 8권, 7권 뭐 이런 정도이고, 그 앞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인식론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좀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크게 보면 뭐 플라톤의 교육론, 플라톤의 교육 사상은 흔히 말하는 뭐 전통적인 의미의 권위주의적 교육론, 교육 사상. 그러니까 교육 사상을 아주 크게 우리가 나눠 본다면은 권위주의적인 교육 사상과 민주주의적인 교육 사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뭐 플라톤 교육론에 어떤 민주적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대충 크게 보면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전통 사회라고 하는 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권위주의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뭐 그런 사회,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 뭐 알맞은 교육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지금 우리가 뭐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톤의 교육 사상을 뭐 비판할 수도 있는데, 뭐 2500년 전에 그리스 현실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상 권위주의적인 어떤 사고 또는 생활, 뭐 정치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왕이 지배하는 봉건적인 그런 정근대적인 사회에 있어서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운영이 되었었죠. 그거를 뭐 2~3천 년 이상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시대가 운영이 되었는데, 뭐 그 나름으로 그 시대에서는, 그런 시대에서는 또 그런 사회에서는 뭐 적합한 사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충분히 그런 시대를 이해하면서 그러나 그걸 또 그대로 지금도 그 권위주의적인 사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그걸 또 민주주의를 배척하고 권위주의 사상을 옹호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점,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플라톤 교육론은 대충 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그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진짜 그 말이 그대로 있대요. 흑수저는 없어요. 흑수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금, 은, 동, 동 앞에 철이 있어요. 금은 철동. 그러니까 금은 지배자. 이성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은은 이제 보조자. 주로 군인을 말하죠. 군인 용사. 뭐 광범위한 의미에서 경찰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죠? 그다음 철동은 동보다 철이 조금
앞서는데 뭐 철, 동을 합쳐서 동이라고 하죠. 뭐. 동은 노동자, 농민, 이른바 그 욕망의 존재. 이게 앞에 보조자인 군인은 기계의 존재. 기계가 있다. 기계가 살아있다. 용기가 있네. 그러니까 지혜나 이성의 존재인 지배자를 어떤 기계와 용기의 존재인 보조자들이 지원해서 대다수인 이 욕망의 존재인 동수저,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죠. 뭐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계급 이야기 아니냐, 계급주의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외로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도 여전히 금운동 시대에 뭐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동수저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동수저, 금수저, 흑수저. 근데 뭐 한국에는 뭐 요새 흑수저까지 나오니까 사실 더 이제 계급 구분이 더 확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플라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교육의 전제는 금은동을 구별하는 것이다. 금은동을 구별하는 것이다. 동은 교육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건 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건 뭐 그냥 멋대로 먹고 살아라. 오히려 지배당할 대상이다. 근데 금이 교육의 중심이죠. 철인왕이죠. 지혜, 지배자, 통치자. 사실 독재자예요. 이 철인이니까 가장 뭐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철인왕은.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이성을 겸비한 사람. 복수는 아닙니다. 과두자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이제 후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 출신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걔들이 쭉쭉쭉쭉 커서 나이 한 4, 50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철인이 되는 거죠. 철인왕이 되는 거죠. 저는 한 명이라고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복수가 지배하는 과두 정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한 명, 철인왕. 철인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완벽한 나라다. 그런 왕도 정체가 왕도 정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보조자는 뭐 열심히 그러니까 신체 단련해가지고 군인으로서 또는 뭐 공무원으로서 그 왕을 보조하는 전형적인 봉건 체제, 정근대 체제의 왕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비민주 권위주의 체제. 어떤 그러니까 왕의 교육. 우리도 왕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이런 게 요즘은 책에도 나오잖아요. 뭐 왕조실록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다는 드라마에 보면은 뭐 경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왕의 교육, 그러니까 왕세자, 황태자 뭐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플라톤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영화에 무슨 너 아버지 뭐 하노?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친구란 영화에. 우리 아버지 뭡니다. 우리 아버지 깡패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좀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거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고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이었죠. 고등학생이 좀 이 공부 잘 못하는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뭔가 좀 꾸중을 듣기 전에 네 아버지 뭐하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혈통, 그러니까 출신, 혈통을 그만큼 중시한다는 거죠. 플라톤에 있어서 혈통이 그 자체가 뭐 그런 그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를 구별하는 점에서는 너 아버지 뭐하노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그 깡패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물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그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죠.
그렇죠. 네. 네. 또 요새 뭐 학폭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검사라든가 네. 검사 아버지는 네. 뭐 학폭을 해도 아이가 뭐 소송을 계속 하는 바람에 네. 뭐 다른 학교로 늦게 전학을 하고 뭐 서울대 입학을 한다든가 이런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야말로 뭐 요새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있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재산, 아버지 어머니는 뭐 관심 그게 있어야만 뭐 아이가 아버지는 무관심해야 된다던가요? 아가씨 무관심입니까? 네. 엄마가 관심인가? 네. 하여튼 지금도 교육 문제는 사실 이제 계급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그렇네요. 있죠. 특히 사교육 같은 거 보면 그죠. 이 플라톤 이야기가 사실 어쩌면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플라톤 이야기가 플라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주장한 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비판적이죠.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돈 있는 뭐 다 그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돈 있는 부모, 돈 있는 조부모를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 교육을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받기를 지향하고 원하죠. 그죠. 네. 어제 그제 저희 그 밭에 어떤 그 사람들이 놀러 왔는데 아이가 한 6살, 5살 되는 애가 영어 유치원 학원을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면 다니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 그렇게 또 열풍이라면서요. 뭐 오래됐죠. 오래됐습니까? 네. 한 달인가? 150만 원을 낸다고 그런 이야기. 그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영어 학원이라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난 깜짝 놀랐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네. 그런 엄청난 사교육비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그 자체가 벌써 계급이죠. 네. 이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뭐 플라톤은 그게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플라톤의 지금 국가 교육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플라톤이 역시 대철학자이긴 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난 2, 3천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죠. 양반 자제, 네. 왕의 자제, 훌륭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노동자 농민의 자제는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 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죠? 네. 실제로 유럽에서도 대부분의 왕들의 지배가 끝나는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입니다. 독일이나 네. 뭐 유럽 대부분의 나라, 러시아도 그렇고 네. 1차 세계대전으로 왕의 시대가 끝나요. 얼마 안 됐다 그죠?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물론 조선왕은 더 빨리 끝나지만 네. 일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천황 네네. 체제잖아요. 그렇네요. 뭐 일본에 물론 천황은 아직 지금은 이제 뭐 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만 1945년까지만 하더라도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은 좀 더 일찍 뭐 끝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20세기에 와서 이제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교육 사상, 자유와 평등 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원리로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는 게 20세기에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게 20세기 후반. 대부분의 나라에서 20세기 후반이죠. 뭐 20세기 후반이라고 해도 사실 웃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경험했습니다만 20세기 후반 올해까지 1970년대, 80년대까지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자유평등이었지 실제로는 그런 권위주의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그렇게 본다면 21세기에 와서야 겨우 이제 자유평등의 민주주의라는 게 실제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지금은 이념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플라톤의 그거를 뭐 플라톤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플라톤의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최근에 와서 사교육비가 더 많아지고 있고 더 그런 계급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 저는 선생님하고 교육에 대한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튼 플라톤의 교육론은 그런 어떤 신분 구별을 전제로 해서 또 그 신분의 구별에 따라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확대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뭐 3살부터 시작해서 뭐 50세까지인가요? 그 당시 나이는 뭐 평균 수명이 50세,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되겠죠. 2500년 전에 그리스가 아무리 그때로서는 선진 사회를 하더라도 뭐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3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17살 때까지. 제일 그 기본적인 건 체육과 학예죠. 시가. 체육과 음악, 주로 음악을 음악이라는 그 속에 이제 문학도 들어가고 이제 이러는데 체육과 문학, 체육과 음악. 그 다음에 17세부터 30세까지인가요? 이제 체련, 교육, 군사훈련, 뭐 이런 걸 또 시키고, 그 다음 또 뭐 30세부터는 또 무슨 뭐 다 이런 식으로 교육의 어떤, 그러니까 평생 교육을 시키고, 요새 말하는 평생 교육. 그렇네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느 농민에게 해당이 안 되고, 주로 이제 이 지배자, 철인 왕을 선발하기 위한. 근데 철인 왕이 꼭 왕의 자손이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철인 그렇죠. 왕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혈통이 중시가 되는 보조자까지. 당시 귀족들 가운데서 선발한 거죠. 예, 귀족 중에서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추려져서 선택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소위 엘리트 교육 뭐 중고등학교 교육만 하더라도 대학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물론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서울대학이나 이런 거 다 없애고 뭐 어디 서울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프랑식으로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중고등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른바 중고등학교에 1류 중고등학교, 2류, 3류 중고등학교가 구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힘들었을 것 같아 사는 게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야 없었죠. 되는데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쭉 없었어요. 추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특목고니 뭐 외고니 뭐니 해서 이른바 1류 중고등학교 또 새로 또 생겼잖아요.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그죠? 정권에 따라서 그게 좀 약화되다가 강화되다가 하는 그런 좀 변화가 있는데 아무튼 교육도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보면 이 정권에 따라서 엘리트 교육이냐 아니냐 좀 더 자유와 평등이 가미되느냐 아니냐에 따른 그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사실 그런 정책의 변화도 교육의 경우에 이게 정치적으로 변화된다는 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선생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뭐 좀 교육은 그야말로 백년지대계인데 너무 그렇게 막 정치에 따라서 교육이 변한다는 건 좀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무튼 물론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 뭐 누구는 뭐 지능, 뭐 IQ,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아서 빨리 익히고 누구는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공부라고 하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떤 그 인간의 판단, 인생의 어떤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어떤 다른 특별한 기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은 자기 나름으로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인간이란 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치가 부여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로 시험 중심이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이 네. 시험을 잘 치는 아이, 시험을 못 치는 아이 너무 꼭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아닌 그렇죠. 사람도 있는데 그죠? 저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네, 네. 건데 맞아요. 암기를 잘하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 사실상 어떤 우리가 예술이나 뭐 학문이나 어떤 다른 측면에서도 뭔가 잘 좀 창조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기억력이나 암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창조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그 기억력이나 암기력이 뛰어난 것과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치될 수가 네네. 있는 거죠.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그렇죠. 뛰어난 예술가들이나 뛰어난 뭐 예술가만 아니라 과학자는 천재들은 네.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대부분 열등아인 경우도 네네.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뭔가 흔히 말하는 개성을 발현하고 뭔가 자기가 타고난 어떤 자기 나름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는 굉장히 좀 무시하는 고등학교까지는 완전 억압되죠. 억압되는 교육이죠. 왜냐면 대학 입시 하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입시라는 게 그만큼 네. 그 어떤 교육의 본질, 네. 인간성의 개발이거나 개성의 발현 같은 것을 억누르는 제도적인 장치가 네. 되어 있는 네. 것이죠. 네. 근데 플라톤의 교육론을 보게 되면 역시 입시 중심입니다, 그죠? 이게 시험을 많이 치도록 되어 있어요. 시험에 따라서 그 철인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을 교육을 네. 하고 뭐 사실 플라톤 교육론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 대교육을 연상하게 해요. 보면 뭐 초등학교 5년 이것도 좀 약간 초등학교 우리 5년, 예. 6년 이렇잖아요. 예, 보통. 예, 예. 그런 것도 거기 다 나와 있대요.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사실 이제 서양의 어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화 시키는 것은 19세기 이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죠. 이제 나폴레옹 때에 이제 공교육 체계라는 게 그 굳어지기 19세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 와서 독일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근대화의 역군을 키운다. 또는 경제적인 산업적인 의미의 그런 그 인재를 키우는 네.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게 공교육이 이제 성립이 네,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공교육이 성립될 때의 교육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플라톤이 주장한 그런 전통적인 교육관념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네네. 20세기에 와서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제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단히 그런 플라톤 교육이 사실 뭐 주배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주의적인 사고로 네. 우리 교육을 이야기할 때 네. 뭐 공부 잘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는 뭐 그만큼 가치가 있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뭐 고시 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딱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플라톤식의 교육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그런 그 지도자 밑에서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플라톤 시대가 근데 플라톤은 그래도 되게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통치자, 철인의 경우죠.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암기하고 그 모방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플라톤이 말하는
지배자 교육은 네. 지금 우리 시대의 지배자 교육 순수하게 공부만 잘해가지고 암기력이 좋아서 뭐 인류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고시해서 뭐 등등하는 그런 애들하고는 다르죠. 네. 플라톤은 선생님 말씀대로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롭고 이성적인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올바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지도자 출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기에 그런 지도자하고 네. 개념이 다르고 더더구나 이 플라톤이 말하는 지배자나 보조자까지도 네. 이제 공산주의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네. 재산도 없이 네. 아내도 공유하고 네네. 그러니까 무소유하던데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플라톤의 교육론에 네네. 근데 지배자에게 그게 이제 요구되는 거예요. 네네네. 플라톤은 이 동수저 네. 밑에 노동자 농민은 공산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 네. 너희끼리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라. 네네. 그러나 지배자는 사유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현재랑 너무 다른 지점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렇죠. 군인들은 좀 그렇게 사는 측면이 있지만 군인이 어떻게 그래서 합니까? 아니 지금 군인들은 그래도 집단 생활하고 집단 생활하고 뭐 이렇게, 관사 생활한다. 그렇게 하지만 일반 통치자들은 네. 오히려 사유재산이 더 많고 더 사유를 추구하고. 네 거기서는 근데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런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럼요. 이거는 좀 아내도 공유하고. 남다르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더 들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제한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너희들은 진리에 골몰해라 라는 오로지 건데, 순수하게. 네, 그거는 별로 이성에 따라서. 이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안 네, 이루어지고 있죠. 네, 네. 오히려 더 욕심 많고 네. 사욕에 막 치다는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플라톤이 가장 멸시한 게 가장 밑바닥 네. 동수저들의 욕망의 존재라는 건데 네. 반면에 지배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성적이고 진리를 사랑하고 순수한 그런 네. 게다가 자기 사욕도 없고 네, 네. 모든 걸 공동선에 네. 그야말로 진선미의 네. 가장 그 어떤 결정적인 추구자인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네. 그런 제한을 둔다면 요즘에 정말 정치가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런 제한을 두는 경우에 그런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플라톤이 이상주의, 플라톤 나름의 그런 어떤 그 이상 정치, 철인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공상인데, 네. 공리공담인데, 네. 이상하게도 그 플라톤 이상 국가의 가장 나쁜 점이 지금도 남아있고, 가장 좋은 점은 전혀 지금 네. 흔적도 네. 없이. 어쨌든 그 플라톤이 국가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상상해 본 거잖아요. 그 그렇죠. 당시의 현실도 물론 아니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철인을 오히려 좀 이렇게 폄하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예. 철인을 제일 위에 두고 진리를 사랑하고 현상에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올바르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 그게 아름답게 사는 거다라는 네네. 이제 자기 이상을 사실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그렇게 생각해 보는 논의가 좀 다양하게 우리도 자유롭게 좀 상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모순을 뒤집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너무 그렇게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죽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그들은 정말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이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문제의식 그거잖아요. 올바르지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결국 더 잘 산다. 네. 그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증법적으로 계속 반박을 하면서 끝까지 올바르게 이제 사는 게 낫다라는 것을 설득해 내는 방식으로 이제 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시대적 한계 때문에 좀
중간중간 가다가 히틀러도 한 번씩 떠오르고 또 뭐 북한도 떠오르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논리를 펼쳐 나가는 그 마음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뭐라나 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지배자를 교육시키는 방식이 네. 플라톤의 경우에 네.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그 가치 기준이 높죠. 네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지배자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지배자이고 네. 완벽한 지도자죠.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런 완벽한 어떤 교육이 가능해서 그런 어떤 그 훌륭한 교육을 받은 그런 지도자가 과연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완벽하게 지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지만 네. 뭐 플라톤은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인간이 그런 최고의 진선미의 경지에 이르도록 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상. 네. 그러니까 철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전제를 하고 그 철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어떤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게 좀 공리공담이든 네. 비현실적이든 간에 네. 그런 목적 자체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현실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있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항상 그 나이가 든 사람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여기 개입할 수밖에 좀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 책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지금 국가도 만들고 있으니까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데 막상 내가 어린아이라면 누가 이제 나에 대해서 진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은 또 거꾸로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다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의 인성이 똑바로 사회주의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그 시인 추방론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의 입장에서 분명히 애를 그렇게 몰아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애한테. 우리 교육이죠, 사실. 네네. 네. 좋은 것만 보여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실이 애도 아니죠. 현실을 살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애가 혼란이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인간다운 그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플라톤이 그 국가론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잖아요. 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네. 애들은 내버려 두면 개판이 된다. 네, 그야말로 네. 이 욕망을 다스려 줘야 되는 네. 것이지. 네. 욕망 그대로 원시 상태, 욕망 그대로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면, 네. 방치하면 네. 인간은 그야말로 동물과 다름이 없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소위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이 비판하는 이유는 이건 뭐 그냥 짐승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욕망밖에 없는 동수저들은 철두철미하게 지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는 억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플라톤 교육이 결국은 이건 철인을 배출하는 철인 교육에서도 그런 그 감시 체제, 억압 체제, 그리고 옳은 목적을 위해서 지배자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또는 훌륭한 지휘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시 같은 거 일으켜서는 안 된다. 네. 문학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호메로스 그 당시 유명한 호메로스에 대해서도 막 엄청 굉장히 혼나대요. 혼나죠.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시대에 저 선생님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뭐 소설도 읽지 마라. 오로지 교과서만 읽어라. 그야말로 모범 학생이어라. 모든 규칙을 지켜라. 철두철미한 그런 교칙이나 어떤 엄밀한 그런 감시체계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감시와 처벌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건 뭐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이미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과 다름이 없다. 공장도 마찬가지. 철두철미한 감시와 처벌 체계로 억압해서 그런 원자적인 그런 그런 기계 속에 꼭 무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렇게 노동자를 일하게 만드는 그 군대식으로.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뭐 보조자, 군인, 기계 그런 어떤 쫙 짜여진 획일적인 그런 교육 체제, 감시 체제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조금씩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좀 숨 쉴 공간을 주고 아이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이제 민주주의 교육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억압적이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또 조금만 이 민주적이 되면 민주주의인 걸 주장하게 되면 봐라. 뭐 불량 학생들이 나오고 뭐 교권이 무너지고 뭐 학교가 교육의 산실이 아니라 무슨 방정의 산실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완벽한 권위주의도 문제지만 완벽한 민주주의도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용을 취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 과연 뭐 서양의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화되어 있다는 서양의 경우에 특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 교육의 바른 길이 뭐냐. 플라톤이 말한 그런 엄격한 권위주의 교육, 그야말로 동수저나 뭐 동수저는 제외시키고 대다수의 금수저와 은수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교육. 그게 과연 훌륭한 지도자, 뭐 철인왕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낳을 수 있을까? 또 낳는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지도자와 너무 다른. 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코스를 겪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플라톤의 교육하고 좀 다르지만 하여튼 간에 어떤 미세 엘리트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엘리트들이 결과적으로 플라톤이 가장 경멸한 그런 동수저 욕망의 동물과 같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지도자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랬을 때 참 여러 가지 뭐 우리 교육의 고민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다 풀 수도 없는 문제고 또 플라톤을 통해서 플라톤이 그걸 뭐 플라톤의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큰 줄기로 보면 플라톤이 그런 어떤 교육 사상을 가졌다라는 것. 거기서 아까 선생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플라톤이 말한 철인 왕은 단순한 어떤 그런 히틀러나 뭐 무솔리니나 무슨 스탈린이나 이런 그 아주 잔인한 독재자를 말한 건 아니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진선미를 갖춘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플라톤이 말한 교육의 목표예요. 그게 철인왕인데 그 철인왕을 마치 히틀러나 무솔린이나 뭐 이런 그런 독재자하고 같이 둘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독재자가 그런 플라톤이 말한 어떤 그 철인왕의 그런 교육이나 사회사상을 뭐 감시와 처벌에 의한 그런 체제를 용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플라톤의 교육 사상을 권위주의 교육 사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플라톤의
그 이상주의 국가로는 그런 그야말로 무자비한 그런 독재를 용인하는 그런 얘기 물론 아니었죠. 근데 앞으로 뭐 우리가 좀 더 다른 고전들을 보면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플라톤의 교육론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교육론의 어떤 그 전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물론 출인의 어떤 그 교육의 목표, 교육의 어떤 그것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시대에 그야말로 플라톤 민주주의를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그런 비판도 사실 요새는 보면 일리가 없잖아. 있죠.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촛불 같은 경우, 뭐 촛불이 뭐 최근에 문제가 되었으면 뭐 촛불 정권이 촛불 정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촛불로 인해서 소위 사람들이 뭐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결국 이제 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때도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플라톤이 뭐라고 했느냐, 얼마나 이런 그 대중들의 이런 그 무이성적인 촛불에 대해서 플라톤이 말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성토한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뭐 어떤 그 교육부 공무원이, 공무원이 뭐 대중은 개돼지 뭐 똑같다. 뭐 무조건 억압하는 뭐 영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죠? 그런 일부에 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어쩌면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치가 필요해, 교육이 필요해, 사회가 필요해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플라톤을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플라톤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플라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말한 이상국가가 현실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빚어내는, 뭐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뭐 히틀러에 의한 600만 뭐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뭐 이런 결과를 플라톤식의 권위주의 정권이 빚은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카를 포프 같은 사람, 뭐 열린 사회의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플라톤이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사상적인 기초를 닦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입니다. 플라톤 교육론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그런 독재를 찬양하거나 독재를 용인하는 이론은 아니에요. 플라톤이 말한 철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인간상이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플라톤이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플라톤이 말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또 엘리트주의적인 교육은 지금 우리 현실하고는 반드시 맞진 않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러면서 플라톤이 말한 것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뭐 흔히 교육의 목표로 진선미의 추구, 지혜의 추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말한 어떤 그 동수저들, 노동자 농민에 대한 멸시라고 할까요? 이런 건 우리가 당연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가 계속 막 전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나라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현실, 이제 그런 현실에 기반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사회 리더로서 국가를 이렇게 구성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인도의 이제 카스트 제도처럼 좀 신분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너무 기정사실화한 거, 계급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고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그 좀 시대적 한계였다는 생각이 물론 들고요. 그게 너무 옛날 사고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 흥미로운 게 뭐 동굴의 비유나 이런 것도 상당히 사람들을 이제 그런 무지에서 건져 이제 주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저한테 약간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 여성도 이제 자질이 있는 사람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옛날에 플라톤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원래 그 여성의 날 기념해서 스페인에서 이제 그 내가 강요의 그 성비를 40% 이상씩 여성 해야 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성이 절반인데 그렇다면은 뭐 정치 권력, 경제 권력도 절반씩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런 법안 통과됐다 그랬는데 이제 그 플라톤의 그런 생각이 이제서야 조금 실현이 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고요. 물론 이제 노예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권을 무시한 거 그런 거는 되게 그 국가를 읽으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거긴 한데 또 그런 측면은 되게 앞서갔구나 생각도 이제 들었고요. 이제 저한테는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첫 책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좀 자유롭게 저는 사실 이 공교육이라는 이 공교육 혁명이 정말 엄청난 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그 교육 제도 안에서 억압되는 측면도 있고 너무 이렇게 표준화 시키려는 그런 뭐 시도도 있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계급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인류사에서 너무 엄청난 혁명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 거기서 또 소외되는 사람 거기서 길을 못 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더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누군가는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하면 상상을 펼쳐봐야 될 것 같아요. 플라톤처럼.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또 시대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1년 동안 교육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 황당하다 싶더라도 그런 어떤 사고를 마음껏 얘기해 보는 거 이것도 하나의 저항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체제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그 사람들 행복하면 됐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이제 교수님과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좀 더 자기를 발휘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마음을 열고 그 상상해 보게 하는데 플라톤이 좀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했구나. 충분히 생각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는 거. 그거는 좀 위대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요새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뭐 왕이 먹던 음식을 누구나 먹는, 그죠? 네. 왕들이 입던 옷을 누구나 입는. 그러니까 그 왕들이 누렸던 어떤 그 혜택을 어떤 뭐 사치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그 왕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뭐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왕에 대한 교육이 엄했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뭐 세자도 많잖아요. 왕의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자, 공주도 많잖아요. 그 중에
뭐 서로 막 싸우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뭐 꼭 장남이 아니라도 뭐 주로 장남이지만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또 왕에게 요구되는 덕목 물론 뭐 우리나라 왕 중에는 연산군 같은 왕도 있고 여러 좀 이상한 왕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왕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네. 훌륭한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 길을 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누구나 다 왕이 먹던 음식을 먹고 왕이 먹던 그런 생활을 왕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인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왕에게 요구된 그런 어떤 절제나 덕이나 어떤 그런 고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플라톤도 사실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래서 엄격하게 계급 구분을 사실상 사람 중에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 중에는 뭔가 좀 그런 어떤 욕망에만 덜 때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그럼요. 네. 뭐 그래서 플라톤 나름으로 그런 계급을 구분하는 것도 옛날 수천 년 동안 그걸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 아, 예. 아니. 아이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뭐 이럴 수 안 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 때문에, 그 플라톤이 말한 어떤 교육의 가치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 철인왕이 될 수도 없고, 저 생각은 그래요. 누구나 플라톤이 추구한 그런 철인왕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뭐 완벽하게 착하고 완벽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평범한 시민으로서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착하게 사는 그런 어떤 시민교육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왕처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왕은 또 그만큼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억압과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실도. 그래서 근데 플라톤 그러니까 이 국가의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다양한 다채로운 꽃이 수놓아져 있는 외투. 그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국가를. 각 계급이 다 다채롭게 자기로서 충분히 꽃피어 있는 그렇죠. 그런 외투 같은 그런 사회를 이제 나름 구상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뭐 인권이나 민주주의 개념의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굉장히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는 사회를 자기 딴에는 그런 거를 구상을 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양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뭐 동양 유교 철학도 사실은 플라톤이 말한 금수저, 음수저, 동수저처럼 군자와 소인, 대인과 소인, 그죠? 이 군자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양반 사회, 지배자 사회이고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자 사회. 그러니까 논어나 이런 옛날 유교 그 경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민이라고 할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군자를 말하는 것이고 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인민인데 인과 민이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인과 민 그 뭐 흔히들 말하는 무슨 그야말로 뭡니까? 우리도 뭐 이 사대부와 이런 뭐 산업공상 체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구분이 되었잖아요. 산업공상하고 이 검은수저, 검은동하고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급사회, 계급이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따라서
뭐 인도의 카스트제를 우리가 비난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계급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구분하고 살잖아요. 그 현실에 있는데 그 계층 이동이 좀 자유로운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우리가 뭐 흔히들 뭐 계층이 욕난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거의 기적적인 사실이고 대부분 계층 이동이 흔히들 유럽 사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계층 이동은 우리보다 더 어렵죠. 실제로 보게 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라고 왜 자꾸 믿고 싶지? 아이고. 아무튼 뭐 오늘 그 플라톤이 문제를 던진 것이라고 보고 또 사실상 뭐 그전에도 플라톤 이전에도 교육론이라는 게 없잖아 있었겠습니다만 뭐 교육 사상에서는 뭐 제일 먼저 이제 보통 회자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던진 교육론이 여러 가지 그 과제를 주니까 앞으로 다른 고전들을 다루면서 또 한번 항상 1년 동안 교육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사회는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상상력을 좀 넓히기 위해서 책을 사실 읽는 거죠. 네. 네, 교수님. 그리고 제가 참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전 사실 보니까 국가가 책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분 나한테 필요한 그런 거를 읽긴 읽었는데 이게 통독을 쫙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문학 전공이니까, 그 플라톤의 이제 호메로스 비판이나 그런 것들은 뭐 읽어야 될 필요들이 있어가지고 읽었지만, 이 전체를 안 읽어서 전체를 읽으면서 또 전혀 또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 그리스 철학이라던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거 다 빌려는 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소크라테스 죽이기, 플라톤 다시 보기, 그리스 귀신 죽이기, 또 하나는 디오게네스와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진짜 교수님이 벌써 그리스를 다 이렇게 다 훑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섬세한 독해와 거기에 대한 아주 창의적인 비판 같은 거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그게 2005년에서 한 2010년 사이에 쓰신 책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진짜 오늘 올 때 기가 완전 죽어가지고 무슨 말씀? 오늘 교수님 말씀 듣기만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왜냐면 저는 읽었지만 이게 어떤 인상일 뿐이지 물론 제가 그동안 배운 거 생각해 왔던 것들이 그 원형이 이 책에 다 있구나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이걸 안 읽어가지고 내가 많은 것들이 단편적으로 그냥 떨어져 있었던 것들이 좀 통합되는 느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교수님이 이제 그 철학자들의 책을 다 읽고 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비판까지 이미 다 그렇게 날카롭게 해 두셨다는 거를 알고 나서 교수님이 다시 좀 더 다시 좀 보게 되는 네, 그런 좀 그게 있었고 제가 이제 차분하게 그런 책들도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뭐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좀